아내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이 유난히 진했다. 출근을 서두르던 나는 그 장면을 스쳐 지나쳤지만 그날 이후 모든 기억이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평소엔 하지 않던 향을 피우고 혼자 마셨을 리 없는 위스키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익숙하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조용히 일상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거짓말은 입술보다 표정이 먼저 배신한다는 것을. 집 안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 나는 천천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실 한쪽에 무심히 놓인 CCTV의 작은 렌즈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걸음, 익숙한 웃음, 익숙한 거리. 하지만 그 모든 익숙함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는 것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이제는 웃음조차 전략이 되는 순간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화장을 마친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장법이 평소보다 진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출근 준비에 바빴던 나는 그저 가벼운 의문으로 넘겼다. 어쩌면 중요한 영상 촬영이라도 있는 날일까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까지 단장해놓고는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점심 무렵 외근지에서 잠시 짬을 내어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몇 시간 뒤에야 도착한 메시지엔 짧게 씻고 있었어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 알람이 늦게 울렸나 싶었지만 이상한 여운이 남았다. 퇴근 후 현관을 열자 익숙지 않은 향이 공기 속을 감쌌다. 집 안가득 번지는 디퓨저 향. 평소 향에 예민한 아내가 좋아할 만한 향이 아니었다. 거실 테이블엔 위스키 잔이 하나 비어 있었고 벽에 걸린 액자는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다.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겹쳐지며 설명되지 않는 낯설미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코트를 걸고 평소처럼 묻는다. 오늘 뭐 했어? 그녀는 소파에 기대 TV를 보며 말했다. 집에 있었어. 피곤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말보다 더 조용한 뭔가가 자꾸 어긋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아내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전자레인지 앞에 앞치마를 조심스레 접어 다시 걸어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지나쳤을 장면인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회사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택배 도난 얘기를 하며 요즘은 다들 거실에 CCTV를 단다고 했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우리도 있어. 예전에 달아놨어. 그날 밤 아내는 일찍 방에 들어가 있었고 나는 작업용 컴퓨터를 켰다. 문득 궁금했다. 거실 CCTV가 아직 작동하고 있을까? 영상 폴더를 열고 전날 오후의 화면을 재생한 순간 정하민이라는 남자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그는 자신 있는 걸음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아내는 그를 기다린 듯 자연스레 마주했다. 그 순간 내 손끝은 서서히 차가워졌고 마우스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손을 떼지 못한 채 화면 속 두 사람을 바라봤다. 웃고 있었다. 둘 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내겐 폭력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거리감,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보는 익숙한 눈빛. 하지만 내겐 모든 것이 낯설고 불쾌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뿐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말 대신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정 하나 흔들지 않았고 말투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편안하도록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더 자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끝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조용히 맺혀 있었다. 다음 날은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다. 아내는 욕실에 있었고 욕실 너머로 흐르는 물소리와 들려오는 음악이 익숙한 듯 낯설었다. 문을 열기 전 다시 한번 어제의 위스키 잔을 바라보았다. 잔엔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싱크대엔 그녀 혼자 쓰기엔 지나치게 큰 접시 2개가 포개져 있었다. 작은 단서들이 쌓일수록 의심은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그 영상으로 가득했다.
둘의 몸짓은 어색하지 않았고 시선은 익숙했으며 거리감은 오래된 관계처럼 가까웠다. 나는 조용히 CCTV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날짜별로 정리했고 상황마다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 어떤 날은 향이 달랐고 어떤 날은 액자가 바뀌어 있었으며 어떤 날은 잔이 다른 형태였다. 그 모든 날 영상엔 그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늘 같은 표정이었다. 상대에게 웃으며 어깨를 기대고 팔을 가볍게 붙잡는 손짓. 그녀의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을 멈췄다. 그녀의 눈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결혼 9년, 나는 그녀가 진심일 때의 눈빛을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을지도 몰랐다. 같은 날 저녁,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늘 그렇듯 아무거나라고 답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적었다. 와인 마실래? 조금 뒤 짧은 답장이 왔다. 좋아. 그날 밤 식탁 위엔 와인과 치즈, 그리고 정성스레 구운 달달이 한 접시가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잔을 따라주며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지켜보며 잔을 들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능숙하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손으로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의 옷깃을 정리해줬다는 사실을. 몇 시간 전 그녀가 다른 남자의 옷깃을 정리하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잔을 비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연차 쓸 거야. 그녀는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복수라는 단어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형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감정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내 얼굴엔 아무런 일렁임도 없었다. 나는 다시 웃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무언가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연차를 내고 집에 남았다. 아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화장을 시작했다. 붓끝이 정교하게 움직였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확인하는 눈빛이 낯설었다. 짙은 립스틱, 처음 맡아보는 향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은 지나치게 세심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나는 곧바로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고 라디오조차 꺼둔 채로 오직 그녀의 동선을 따라 눈을 고정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몇 분 뒤 어젯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밝은 셔츠 차림, 손엔 카메라, 익숙한 발걸음.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건물 안 카페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다. 멀찍이서 바라본 그 장면은 업무 미팅이라기엔 지나치게 편안했다. 그는 자주 웃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여줬다. 사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고 아내는 그 거리감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그 모든 모습이 화면 없이도 선명하게 각인됐다. 나는 웃지 않았다. 눈동자만이 차갑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여성 화보 프리랜서, 서울 SNS 촬영 작가. 몇 번의 클릭 끝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정아민, 36, 여성 브랜드 및 SNS 콘텐츠 촬영 전문. 활동 지역 강남. 아내가 자주 미팅을 이유로 언급하던 그 지역. 나는 그의 포트폴리오와 인스타그램 예약 잉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불과 몇 달 전 아내가 새 촬영 콘셉트라며 사들였던 의상들과 카드 내역이 떠올랐다. 그 모든 흐름이 지금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공용으로 쓰던 컴퓨터를 켰다. 아내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고 받은 편지함엔 익숙한 이름이 반복되었다. 정아민. 촬영 일정, 장소, 콘셉트 조율 등 얼핏 보면 일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문장마다 은근한 사적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메일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엔 메이크업도 내가 해줄게요.
세진 씨 얼굴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손끝이 서서히 굳었다.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그 문장엔 분명한 선을 넘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은근한 소유감, 거리 없는 언어, 그 모든 것이 익숙하고도 불쾌했다. 나는 말없이 메일들을 정리했고 관련 파일들을 날짜별로 폴더에 분류해 저장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조금만 더 조용히 더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며칠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행동했다. 일찍 외출하고 늦게 들어왔으며 집에서는 회의 중이라며 영상통화를 하며 웃음을 흘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CCTV의 각도를 조정했다. 현관과 복도, 주방 일부까지 영상에 담기도록 미세하게 바꾸었고 아내는 여전히 그것이 단순한 택배 확인용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녀의 가장 큰 허점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대로, 감정이 아닌 절차로. 나는 먼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CCTV 영상과 메일 캡처,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정하민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SNS 프로필과 연락처까지. 다음은 재산 관련 서류였다. 혼인신고 이후 단 한 번도 공동명의로 바꾼 적 없는 내 집, 내 계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과 투자 상품들. 아내는 종종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당신은 정말 꼼꼼하다. 왜 그렇게 다 혼자 명의야?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귀찮아서 그래. 내가 다 하는 게 편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귀찮음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겠지. 그 한마디조차도 결국 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나는 노트북을 열고 법무법인 사이트에 접속했다. 서울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몇몇 변호사의 양력을 비교한 뒤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인 사람에게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 일자는 다음 주. 그에 앞서 제출할 증거 자료 목록과 예상 질문, 설명 순서를 정리해 문서로 작성해 두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실행이었다. 나는 복수를 꿈꾸고 있지 않았다. 단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겠다는 판단이었다. 이혼은 이미 예정된 결말이었다. 문제는 그 결말을 누구의 무게로 끝낼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손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였다. 나는 내 손에만 남기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떠올랐다. 마지막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장면. 그녀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순간에 가장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는 날짜를 정했다. 2주 뒤 금요일 저녁. 장소는 과거 우리 부부가 종종 방문하던 한정식집. 초대 대상은 아내의 부모님, 그리고 그녀의 절친 2명. 그들에게는 세진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돌렸다. 누구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말이었고 모두 흔쾌히 시간을 비웠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금요일에 특별한 자리가 있으니 예쁘게 차려입으라고만 전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맺힌 그 미소는 아직 자신이 무슨 자리에 초대된지도 모르는 이의 여유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함을 느꼈다. 이제 이 사람은 내게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몇 시간 전 정하민과 함께 웃고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할 방식으로. 일주일 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나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변호사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CCTV 캡처, 메일과 메시지 기록, 카드 내역, 정하민의 SNS 프로필과 예약 정보까지. 자료들을 천천히 넘기던 변호사는 잠시 말이 끊겼고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일부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으니 접근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공용 컴퓨터에서 확인했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몇 장의 서류를 더 넘기고는 결론 내리듯 말했다. 이 정도면 소송 진행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높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말 속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계산된 판단, 계획된 행보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경우 최소 3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내 편이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금요일 저녁,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창가 자리엔 이미 내가 준비해둔 꽃다발과 와인, 작은 선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내의 부모님과 친구 2명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조용히 프로젝터 설치를 부탁했고 미리 세팅해둔 노트북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깜짝 생일 파티라는 이름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상은 마지막 대면을 위한 무대였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아내의 어머니였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고 이내 아버지와 친구들도 들어왔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세진이 몰랐겠네요. 깜짝 파티하더니 준비 많이 하셨네요.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아마 많이 놀랄 겁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밝았다. 기대와 따뜻함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아무도 그 자리에 무거운 정적이 스며들 거란 사실을 예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무슨 날이야? 하고 묻더니 모두를 보며 놀란 듯 웃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고 표정엔 아무런 경계도 없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그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런 자리는 참 오랜만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엄마, 아빠 여기서 뵈니까 좀 어색하네. 음식이 나왔고 와인이 돌았고 분위기는 서서히 익어갔다.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즈음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나는 프로젝터를 작동시켰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이 내려오고 화면엔 집거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 멈칫했다. 그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영상 속 장면이 현실의 무게를 내리꽂았다. 정하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히 들어서는 모습. 그를 맞이하는 아내.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숨이 막힌 듯 화면을 응시했다. 표정이 굳어가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오해야. 그러나 영상은 계속됐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아내가 그의 어깨에 기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을 때 누군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식당 안은 숨조차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 잠겼다. 나는 끝내 말을 꺼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세진이가 직접 말해줬으면 했지만 어려울 것 같으니 대신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장면이 스크린에 뜨자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 내 몫은 없어. 통장도, 보험도, 차도. 지금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휘청이며 주저앉았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친구들과 부모님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나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늘 아침 법무법인에서 받아온 서류야. 이제 알겠지. 이게 생일 파티가 아니라는 거.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바라봤지만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현실이라는 무게만이 전신을 짓눌렀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다시 말했다. 변명하지 마. 이미 끝난 이야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물컵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받지 못한 채 흐느낌을 삼켰다. 제발, 오해야. 그냥 순간 감정이 흔들렸던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도연,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것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연,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잖아. 당신답지 않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이게 나야. 당신이 몰랐던 진짜 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투는 그대로 그녀 앞에 남겨졌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식당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법원 통지서는 다음 주에 도착할 거야. 내가 받을 건 이혼 소장,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야. 그리고 내가 뭘 선택하든 이제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고 부모님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친구들은 불편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깡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서늘하게 폐부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다. 저장해 둔 변호사 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작했다. 방금 끝났습니다. 다음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상대는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통화는 조용히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미 며칠 전부터 예약해둔 숙소로 곧장 향했다. 작은 방 안, 조용한 조명 아래 노트북을 펼치고 소송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CCTV 캡처, 메시지 내역, 이메일, 카드 사용 기록, 사진 자료까지. 모든 증거는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빠진 것 하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착한 메시지는 하나였다. 나랑 얘기 좀 하자. 제발. 보낸 사람은 세진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몇 분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잠깐 흔들린 거야. 진심 아니었어.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나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은 후 아무 말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끝났다는 것. 그녀를 향한 감정도 정아민에게 품었던 분노도 더 이상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 남은 건 단 하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계획뿐이었다. 일주일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모두 접수되었고 곧 상대방에게 법원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라는 말이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였다. 정아민. 그에게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위치는 흔들 수 있었다. 나는 그가 활동 중이던 플랫폼과 커뮤니티, 계정을 하나하나 검색했다. 어떤 브랜드와 협업했는지, 어느 포트폴리오에 이름이 올랐는지, 리뷰는 어떤지, 그가 운영하던 SNS 링크, 출몰하던 스튜디오 정보까지 캡처하고 저장했다. 이후 내가 선택한 첫 번째 타깃은 그의 현재 촬영 계약을 맡고 있던 브랜드 담당자였다.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객관적인 문장으로 감정 없이 정아민 씨는 현재 기혼 여성과의 불륜으로 인해 민사소송 중입니다. 법원 접수 확인서 4본을 첨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메일은 간결하고 명확했지만 위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단지 사실만을 나열한 정보였을 뿐이다. 다음 단계는 업계 커뮤니티였다. 그가 과거 트레이너 경력이 있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보 형식의 글을 올렸다. 여성 고객과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인해 피해의 여성이 가정을 잃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업계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했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조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계정에 남아있던 과거 고객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중 일부에게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정아민 작가와 촬영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그의 행보와 관련해 참고 자료가 필요해 연락드립니다. 증언을 요청드릴 수도 있어 간단히 여쭙습니다. 대부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고 몇몇은 그에 대해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며칠이 지나자 반응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아민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활동하던 플랫폼에서는 그의 포트폴리오가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예 그의 이름 자체가 사라졌다. 이메일로 자동 반송된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잠정 휴업합니다.
나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 어디에도 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그가 올라탔던 발판을 하나씩 조용히 치워갔을 뿐이다. 2주가 지나자 변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정아민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다는 소식이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혹시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나는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단 한 푼도 깎지 마세요. 일시 납부 아니면 법정에서 봐야죠. 동시에 세진의 상황도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이혼 통보 이후 그녀는 당장 머물 곳이 없어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모의 실망스러운 눈빛과 말 없는 저녁 식탁은 이전보다 훨씬 깊은 고통이었다.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그녀의 친구들조차 이제는 연락을 끊고 있었다는 걸. 집은 4명이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함께 운영하던 쇼핑몰 역시 법적으로 분리 청구를 진행했다. 그녀는 모든 기반을 잃고 있었다. 사람도, 집도, 일도. 그런 가운데 정아미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생각보다 훨씬 늦게 깨달은 듯했다. 법원에서 소송장이 발송된 다음 날, 정아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내 핸드폰에 떴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틀 뒤 번호를 바꿔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말 한 번만 들어줘요.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난 그냥 감정이 앞섰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그 말들은 너무도 익숙했다. 세진이 처음 내게 들이밀던 그 변명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곧 또 하나의 문제가 도착했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시간만 조금만. 나는 그 문자를 천천히 읽고 아무런 감정 없이 삭제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그는 그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결과는 명확해졌다.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활동 이력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고객 후기 게시판에는 한 줄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사진 잘 찍던 사람이었는데 유부녀랑 그런 스캔들이라니. 충격이다. 믿고 맡겼던 내가 부끄럽다. 그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다. 촬영 의뢰는 모두 끊겼고 브랜드 협업은 일괄적으로 해지됐다. 어떤 업체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고, 어떤 곳은 그가 연관된 콘텐츠 자체를 삭제했다. 결국 그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완전히 삭제했고, 이전 포트폴리오 사이트 역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한때 감각적인 사진으로 주목받던 이름이었지만 지금 그는 아무도 연락할 수 없는 유령처럼 사라져 있었다. 일이 공개된 지 2주쯤 지나 그의 부모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다. 아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부디 일부라도 배상금 조정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전액 마련이 어려워서. 변호사는 그 내용을 내게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의견을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똑바로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합의가 아닙니다. 그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걸 자기 인생으로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도착했다. 연락이 끊겼던 정아민이 결국 부분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신용도는 급락했고 부모의 재산도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내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맞아. 넌 나를 몰랐지.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게 만드는 일이었다. 3개월 후 변호사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깊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식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순간 몇 개월 동안 나를 지탱했던 긴장과 냉정함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짐을 정리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회사 근처의 조용한 동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투룸이었다. 낮은 소음, 환한 거실, 벽엔 아직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텅 빈 공간. 하지만 그 텅 빈 것이 오히려 나를 숨쉬게 했다. 택배 상자를 하나씩 열며 새 식기를 꺼내고 옷장을 정리했다. 그 중에는 아내가 사줬던 옷도 있었고 함께 여행해서 입었던 셔츠도 있었다. 하지만 손이 오래 머물진 않았다. 정리란 그런 것이니까.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의미를 비워내는 일.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조용히 흘러들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나는 그 바람이 괜히 고마웠다. 나를 둘러싼 공기마저 새롭게 느껴졌다. 이사한 첫 주말, 나는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엔 습관처럼 맥주 한 캔을 집어들었다. 해가 지고 거실에 커튼을 반쯤 내리고 불을 낮게 켜놓은 채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짧은 그 순간 속에서 나는 그동안의 모든 장면들을 떠올렸다. 아내의 낯선 눈빛, CCTV에 찍힌 남자의 발걸음, 정적이 감돌던 레스토랑의 스크린,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열하던 그날 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갔고 나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말했다. 끝났어. 진심이었다. 무언가를 미워하거나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지켰고 내 방식대로 마무리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지켜냈고 내 방식대로 끝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향한 복수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지도 필요하지 않았다. 가끔은 생각하게 된다. 과연 이 모든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냉정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까? 나를 무너뜨린 건 그들이었지만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킨 건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실이면 충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다는 듯 벨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 더 이상 어떤 전화도 내 삶의 균형을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맥주 한 모금을 넘기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고 그 빛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긴 터널 끝에서 마주한 고요함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고 그 속에서 나는 아주 조금씩 다시 나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믿음이라는 감정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기댈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내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었다. 세진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처음엔 무너졌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감정은 흘러가야 했고 나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다. 정하민에게 복수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가한 선택의 결과를 그의 삶에 똑같이 되돌려 주었을 뿐이다. 나는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방식대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고 내 삶을 그들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침묵했고 계산했고 행동했다. 감정 없이 복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후의 삶은 어쩌면 조금은 밋밋할 수도 있다. 사랑도 격렬한 감정도 당분간은 멀리할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고요함이 마음에 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로 살아간다는 감각,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랑을 믿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다음 사랑을 시작할 땐 상대보다 먼저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